지금 이 두 원천은 얘기가 나쁘게 말하면 좀 너무 산만하고,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진짜 이제 그 시대 속에서 베르그손이 가졌던 고민 속에서 자기가 지금까지 철학해온 것들을 쫙 또 이렇게 적용을 해보기도 하고 풀어내보기도 하고 그러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 핵심적인 게 딱 안 잡힐 수가 있는데 그 뒤에 역자해제가 이게 되게 잘 적어놨어요. 그래서 그 철학사적 의미를 얘기하는데 거의 철학사 전체를 훑으면서 정리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다 읽으시고 난 다음에는 한번 정리한 걸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됐든 안개 속을 한번 헤매야 그 다음에 그걸 정리해 놓은 걸 보더라도 아 그게 그런 맥락이었구나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정리한 것만 보시면 아무리 깔끔하게 정리를 해도 이게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어쨌든 그 다른 책에 비해서 이 원천을 많이 안 읽으셨죠. 그 제일 열심히 읽으신 책이 그러니까 제일 처음 책이네요. 제일 얇은 책이네요. 그 책의 논리는 비교적 다른 책에 비해서 좀 단순한 면이 있죠. 그러니까 얘기가 막 많지는 않으니까 어쨌든 질과 양, 그 다음에 그 지속 뭐 이런 얘기하면서 시간이 중요하다. 시간과 지속과 자유 이 얘기를 하니까 그게 가장 기본적인 책이기도 하면서 조금 이 내용이 그나마 심플하죠. 근데 이제 뒤에 가면 훨씬 더 복잡해지니까 얘기도 많아지고 그 갈래들을 잡기가 아마 힘드셨을 것 같아요. 예, 꾸역꾸역 그냥 했는데 꼭 나중에 관심 있으신 문제로부터 다시 세미나를 해보십시오. 이 기계와 신비유 제가 마지막 부분을 잘 읽어오셔라 그랬는데 이제 이 부분도 얘기가 되게 많은데 이제 이따가 베르그손 주의 요거 들러지 보면서 좀 정리를 하겠지만 그 어디를 보시냐면 이 역자해제 567쪽 한번 보세요. 여기 정리를 되게 잘 해놨어요. 그러니까 다 읽고 나서 읽어보면 아 이렇게 베르그손 이야기가 정리가 되는구나 쫙 잘 아실 수 있는데 뭐 그거는 선생님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따로 안 하겠습니다만 569쪽 같은데 이제 보면 지금 이 두 원천은 그러니까 베르그손의 도덕과 종교의 두 원천은 열림과 닫힘이기도 하고 닫힘을 규정하는 것은 이제 지성 이하의 것. 지성 이하의 것이 뭡니까? 그게 어떤 의무죠, 의무. 의무고 뭐 당위고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인데 근데 지성 이상의 것. 두 원천이 지성 이상의 것은 열망이죠, 열망.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우리가 의식에 직접 주어진 것에 관한 실론에서는 베르그손이 표층자와 심층자를 나눴죠. 표층의식과 심층의식. 그러니까 베르그손은 프로이트의 무의식이라는 개념보다 이제 표층의식의 잠재성으로서의 심층의식. 그러니까 베르그손은 공간보다 시간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들레지가 잘 정리해주고 있습니다만 공간과 시간이라는 게 언제나 뒤섞여 있어요. 표층의식은 좀 더 공간화하는 거죠. 공간화하는데 아주 탁월하죠. 그런데 그 공간화하는 우리의 의식의 원천이 사실은 심층의식인 거거든요. 이 심층의식이라는 게 지속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심층의식은 그렇게 공간적으로 외화될 때는 다 나뉘어 있잖아요. 구분되어 있고 상호 외재적이고 이게 공간화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발생시키는 더 근본적인 원천은 상호 침투하면서 계속 차이가 발생하는 역동성 자체예요. 그러니까 베르그손은 기본적으로 운동을 사유하는 사람이에요. 운동. 그러니까 자연이 뭐냐 그럼 베르그손은 운동이라고 할걸요. 근데 우리는 운동을 그 자체로 사유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우리의 표층의식이 공간화하는 데 익숙하다 보니까 그 공간의 이동을 운동이라고 잘못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운동은 베르그손에게 운동은 공간적 위치 변화가 아닙니다. 계속 질적인 차이의 발생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역동적인 거죠. 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베르그손에게 운동은 그 자체로 시간의 문제인 거예요.
공간은 시간하고 대립되는 게 아니라 언제나 섞여 있어요. 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간적인 것 속에서 시간적인 것이 더 근원적이라고 하는 걸 못 보는 거예요. 그냥 공간으로 모든 걸 환원해 버리는 거죠. 베르손의 핵심은 공간화하는 그 표층 의식의 발생의 근원으로서의 지속, 시간, 이것과 그 표층적인 걸 구분해내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걸 왜 구분해내야 하는가? 바로 그걸 구분할 때만 우리는 자유의 문제를 혼동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 두 원천에서 이제 신비가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비가는 표층적인 것과 심층적인 게 사실 구분되지 않는 거라고 해도 돼요. 나아가서 그 심층 의식이라는 것이 인류애적인 것과 통합된 것이라고 해도 돼요. 그런 게 그 사랑의 약동이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의 약동이라는 건 생명의 약동의 일종의 인격적 표현인 거죠. 베르그손이 계속해서 그 지속이 있고 그 지속이 분화되잖아요. 현실 속에서는 언제나 분화돼요. 그건 우리의 진화 과정이 그런 방식으로 적응하도록 자연이 우리에게 진화의 길을 터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다른 동물들하고의 공통적인 것도 내재하고 있지만 인간이 지성을 통해서 필요성에 입각해서 행동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성을 통해서 분화하고 관계화하고 이렇게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지성이 분화하는 원천이 바로 지속이고 이 지속을 생명의 약동이라고 그러니까 이 진화론적인 차원에서는 생명의 약동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속, 생명의 약동, 신비가들이 보이는 탁월한 개인들이 보이는 사랑의 약동 이게 사실은 같은 걸 다른 차원에서 얘기한 거기도 합니다. 그 생명의 약동은 언제나 분화됨으로써 자기를 실현하죠. 근데 분화된 것에 내재적인 힘으로 있는 거예요. 생명의 약동은. 그러니까 이제 공간과 시간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계속 복합되어 있는 거고 그 복합되어 있는 것을 발생의 차원에서 사유하다 보니까 나눔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르그손이 이렇게 나누는 거는 이 쪼개기 위해서 나눈다기보다는 그 우리가 막 복합적으로 생각하는 것 안에서 진짜 본성적인 차이 그것이 무엇인가를 따져가서 그 발생을 탐구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이 역동으로 환원하는 게 아닌 거죠. 환원한다는 거는 이게 뭐 이를 다로 환원하든 다를 하나로 환원하든 환원한다는 것은 그것을 실체적으로 보는 게 환원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실체적으로 있는 거고 이거는 늘 영원하게 있는 거고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이데아의 카피야 라고 하는 거는 이데아는 영원한 거고 그것들을 닮은 모조물로서 이제 카피들의 세계가 있어. 어쨌든 있는 것은 영원한 이데아밖에 없어. 이런 게 환원주의죠. 환원은 기본적으로 뭐 어느 쪽이 됐건 그것을 실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약동은 환원이 아니죠. 도가 환원주의적인 게 아니잖아요. 도가 절대적이고 초월적인 차원에서 존재하지 않잖아요. 이 동양 철학에서는 이게 도가 내재적이죠. 그러니까 만물과 도가 따로 외재적으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만물을 고찰할 때도 만물로 환원하는 게 아니고 도의 측면에서 고찰을 할 때도 도로 환원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약동이라는 게 결국 지속하고 같은 차원인 거고 그런 약동의 차원. 그러니까 우리는 개체인데 그 개체는 언제나 다른 것에 대해서 자기의 경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이게 자의식이잖아요. 자의식을 가지고 구별 지으면서 살아가는데 베르손이 여기서 얘기하는 그 특권적 개인들, 신비가들은 그것이 인류애적인 차원. 이 생명의 약동이라는 그 근원적인 차원이 어떤 인격적인 것으로 구현될 때 그게 사랑의 약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자아가 그냥 인류애적인 것으로 열리는 거죠. 이건 자아애가 확장되는 거하고는 달라요.
베르그손에게 신비가는 자기를 확장해가는 게 아니라 그랬죠. 자기 존재 자체가 완전히 다른 수준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인류의 전체와 자기가 그냥 이렇게 같이 하나인 차원에서 존재하는 게 그게 사랑의 약동인 거죠. 이제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지성은 이 베르그손이 직관 얘기할 때도 직관은 지성 안에서 지성을 넘어가는 거예요. 머뭇거린다는 거 있잖아요. 자극이 왔을 때 그 자극에 대해서 작용하기 전에 그 간격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간격 속에서 머뭇거리는 건 그건 지성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지성은 바로 작동하지 않는 거잖아요. 동물 본능으로부터 지성이 분기되어 나온다고 하는 것은 본능하고 가장 다른 게 지성은 바로 내가 바로 작용하기 전에 그 간극 속에서 가능한 행동의 영역을 그린다 그랬죠. 그러니까 머뭇거리는 게 지성이에요. 그 머뭇거린다는 표현은 다르게 말하면 이제 따지는 거죠. 따지고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근데 그런 지성의 작용을 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어떻게 지성 안에서 지성을 넘어갈 것인가. 이 말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성 안에서 지성을 넘어간다는 건 지성 자체를 어떻게 보면 지성 자체를 완전히 일변시키는 것이라고 할까? 우리가 불교에서도 어떤 인간의 이 지혜가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리고 그 의식의 근원에 무의식으로서 자아의식이 있어요. 그 더 심층적인 또 무의식도 있고 그런데 이 인간이 의식적인 훈련을 하고 그다음에 저 무의식적인 어떤 수행 속에서 인간의 저 의식과 무의식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수행을 이제 오랫동안 하면 인간의 의식 자체가 완전히 전환돼요. 이렇게 전환되면 의식을 하더라도 거기에는 자아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게 이제 완전히 그 지식이 전환되는 것으로서의 지혜 뭐 이런 말을 하는데 베르그손이 얘기한 것도 약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 지성이라는 게 이 심층적인 차원하고 분리되어 있지 않잖아요. 지성으로 분기되어 왔지만 지성 안에도 여전히 약동이 작동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치 양과 음양이라고 할 때 그 음양이 도와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도가 이 양분된 게 아니라 도 자체를 내재하고 양의 방식으로 분화됐을 뿐인 거잖아요. 그래도 거기에는 여전히 분화되기 이전에 힘이 내재되어 있는 것처럼 지성으로 분화되어 왔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지성 자체를 다른 방식으로 이끌 수 있는 힘이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 안에서 이미 이렇게 분화되어 왔는데 그 지성을 부정할 수가 없죠. 그 지성 안에서 이제 지성을 넘어가는 그 힘, 이것들을 그 표현해내는 존재들이 그런 존재들이 이제 이 특권적 개인이라고 얘기하는 존재들입니다. 이 뒤에 정리해 놓은 거를 보세요. 정리해 놓은 거를 보면 568페이지 맨 아랫줄에 보실래요? 다 내용 본문에 다 있는 거기도 합니다. 그 생명체들과 생명의 종들의 세계 속에서 세계와 관계하면서 발현되는 모든 작용 방식들의 원리가 생명 안에 기능적으로 내재한다. 그러니까 본능으로 지성으로 이렇게 분화된다는 것 자체가 진화 과정 안에서 자연에 적응한 결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 기능들 있잖아요. 분화된 기능들은 반자연적인 건 없어요. 지금 여기서 말한 대로 이렇게 생명체들과 그게 세계하고 관계하면서 발현되는 다른 방식들인 거지. 원리는 이미 내재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 생명의 진화의 과정에서 다시 말하면 생명의 원리 속에서 설명하려고 하는 게 베르그손의 의도죠. 도덕과 종교가 인간은 이런 생명의 과정, 진화 과정 속에서 인간이라는 종으로 분화돼 왔는데 그 종이 갑자기 자연하고 완전히 다른
자연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도덕과 종교를 가졌다? 이건 뭔가 모순되잖아요. 그러면 진짜 인간을 특권화하게 되죠. 인간은 자연의 진화의 산물이지만 그 자연의 진화의 산물인 인간은 자연을 넘어갔다. 이게 모순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도덕과 종교도 어떻게 생명의 차원에서 설명해 볼 수 있을까? 그 발생의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전의 도덕은 다, 그 569페이지에 나오지만, 이제 의무와 정의. 이게 아주 중요한 도덕과 종교와 연관된 덕목들인데, 이거의 근원은 뭐냐 그랬을 때, 이 근원을 생명의 원리와 연관시켜서 설명하는 데에는 기존의 그 철학 속에서 윤리학이라든가 형이상학 속에서 너무나 지성주의적으로만 도덕을 생각했다. 그래서 고대의 도덕은 언제나 우리에게 최상의 덕, 최상의 조음 이런 게 있다. 이제 그런 것을 어떻게 추구할 것인가. 이렇게 문제를 설정했었고 그 중간에 그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칸트의 법칙주의의 윤리관도 어쨌든 실천 이성, 실천 이성이 우리에게 부과하는 명령 이런 것들 속에서 의무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569쪽의 그 중간 정도에 보면 서구의 윤리설들은 목적주의든 법칙주의든 정적인 이상,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절대적인 차원이 있는 거예요. 절대적인 도덕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뭔가 이상을 설정해 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상을 설정해 놓는 것 자체가 그건 지성의 기능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성이라는 건 원래 그런 방식으로 자 여기에 이 차원이 있고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저 차원이 있고 이렇게 뭔가 지성이라는 건 계산해 놓기도 하고 목적을 설정해 놓기도 하고 더 우월한 것과 더 열등한 것을 나누기도 하고 그건 원래 지성이 하는 작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인간이 어떤 도덕을 향해 가야 되는가는 말해줄지 모르지만 도덕과 종교가 어떻게 발생했는가는 얘기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베르그소는 인간의 그 의식이 됐든 그 다음에 도덕이 됐든 종교가 됐든 그것이 어떻게 발생하는가 이걸 봐야 된다고 시종일관하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런 법칙들이 틀렸다가 아니라 이런 법칙들은 도덕과 종교의 발생을 설명해 주지는 않는다. 그냥 주어진 것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래서 570쪽에 보시면 이제 그런 말이 나오죠. 위에서 다섯째 줄에 이상적 인간 위에 구축된 보편적 선이나 초월적 이성에 연결된 존엄의 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어떤 보편성, 도달해야 되는 절대성을 이상이라고 부를 수 있죠. 아이디어란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인간 지성이 만들어낸 작용이다. 인간 지성의 지나친 이상화와 과도한 분출. 언제나 지성은 그런 방식으로 이 외부에다가 자신의 목적을 설정해 놓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는 뭐 이렇게 되면 윤리의 문제가 이성의 고향 속에 함몰된다. 그래서 그 도덕과 종교를 자연 발생의 차원에서 쫓아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다른 윤리를 또 뭐 발명할 수 있는가? 이렇게 따라가지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바깥에서 주어지는 것으로만 윤리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이제 이런 비판적 지점으로부터 571쪽의 맨 위에 보시면 베르그소는 발생론적으로 이 윤리의 원리를 규명하고자 한다. 그래서 생명의 원리, 그 발생의 원리라는 게 바로 생명의 차원에서 보는 거죠. 자연의 차원에 다 정초하고 있죠. 그래서 윤리라는 거는 애초에 뭐다? 윤리라는 건 내가 이 사회 안에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명령의 감정, 어떤 것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금지, 억압 이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윤리는 자연의 요청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내재되어 있는 것은 어떤 금지, 억압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이 닫힌 도덕을 형성하는, 즉 닫힌 도덕이라는 건 정태적 도덕이기도 하죠.
이런 걸 결정하는 가장 근본적인 바탕이야. 사회를 이루고 살아야 되잖아요. 동물이 됐든 인간이 됐든. 그 사회를 이루고 산다는 것이 그 종이 계속 보존되는데 굉장히 필연적인 거 아닙니까? 그 필연성이 우리에게 강요하는 게 지켜야 된다. 뭘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걸 지성 이하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무의 근원은 우리가 앞에서 계속 얘기했지만 그 필연성에 대한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에 보시면 572쪽에 보세요. 572쪽에 이제 그 따라야 된다라는 이 필연적인 의식, 이게 도덕이라면 그 도덕 속에서 이제 우리가 그 맨 위에 572쪽 맨 위가 지난번에 한 얘기죠. 인간이 그 지성을 가지고 그렇게 관습을 형성하고 제도를 형성하는데 지성은 또 한편으로 어떤 경향이 있어요? 그렇게 계속 공간화하고 외제화하다 보니까 자기를 또 그러니까 그 필연적 이 사회를 이루고 살아야 돼라고 하는 그 필연적 어떤 감정이 필연적 의식이 내재해 있는 한편으로 또 뭐가 있냐면 내가 다른 것들과 구분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자기의 이 이기적인 존재성을 계속 극단화시키는 방식으로 갈 가능성도 거기 내재해 있죠. 그래서 또 사회적으로 그거는 내가 고립되고 분화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을 보완하려고 그렇게 되는 지성의 기능에 대한 방어적인 작동으로서 종교가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 또한 뭐다? 자연의 기능이에요. 종교도 그 원천을 1차적으로는 자연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의 기능이 바로 우화적 기능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다섯 번째 줄에 베르그소는 종교는 사회적 명령법과 자연법칙 사이의 간격을 메우는 것. 베르그소는 현세적 도덕과 현세적 종교는 다 이 닫힘과 열림의 이거는 이제 자연적인 차원에서는 닫힌 거죠. 근데 그 닫힘과 열림으로 가는 이 과정 속에서 도덕이든 종교든 다 혼합되어 있다. 이 두 개의 차원을 이끄는 또 그 원리가 뭐냐 그러면 그 아래 의무 또는 강압. 그러니까 의무라는 건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 안 돼. 내가 고립돼. 자기 안에 그 종적 본성으로 있는 거죠, 그게. 그 의무감이라는 것이 지성 이하의 것이죠. 그건 되게 자연적인 것이죠. 필연적인 것이죠. 그런데 뭐가 있느냐 하면 이 열림으로 우리를 이끄는 것은 열정 혹은 사랑이에요. 이거는 지성 이상의 것이라 그랬죠. 이 두 가지가 그러니까 닫힘과 열림, 그 닫힘은 의무 내지는 어떤 억압, 자연적인 차원이고 열림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자연적인 것 안에서 그 완전히 이 분화되지 않는 개체가 이렇게 다 나뉘지 않는 어떤 전체적인 것을 향한 열망, 이게 열림이에요. 그건 지성 이상의 것이라고 얘기하는 건 그게 지성 안에서 지성을 초과하는 어떤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거 맨 끝부분에 보면 그 단락에 하나는 생명의 현실태적 유기화 방식에서 비롯되는 생물학적인 거. 이 말은 이제 그 기본적인 정태적인 차원의 도덕과 종교가 있잖아요. 닫힌 도덕과 닫힌 종교. 닫힌 도덕은 우리, 나, 라고 하는 이 테두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닫힌 도덕은.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보존에 기능을 맞추고 있잖아요. 이 종교라는 것도 이제 그런 도덕이 다 보완해 줄 수 없는 어떤 지성의 불안을 채우기 위한 자연의 방어적 기능으로서 종교라는 것도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어떤 사회 유지하고 연관이 돼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닫혔다고 하는 것은 그 어떤 폐쇄적인 사회를 유지하는 기능을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생명의 현실태적 유기화 방식. 현실태적 유기화 방식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사회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 사회로부터 고립된 개체는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까. 그거는 자연이 우리에게 불어넣은 거죠. 자연에 내재되어 있는 기능이겠죠. 이게 생물학적인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지성 이상의 것은 유기화된 생명의 종들을 산출하는 생명적 힘의 표현. 이건 뭐냐면 그렇게 분화되고 그러니까 분화된 차원에서 우리의 종을 내 종을 나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자연적 기능, 자연이 요청한 어떤 기능에 이렇게 매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분화된 과정에는 뭐가 있다고? 생명의 약동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 생명의 약동을 어떤 개인들은 어떤 탁월한 개인들은 자신의 인격 전체로 그 약동을 표현해. 그게 바로 인류애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특권적 개인의 자비라든가 사랑이라든가 이런 건 바깥에서 자연 바깥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것도 사실은 자연의 내재적인 거예요. 자연의 내재적인 건데 이 내재적인 힘이 바로 약동인 거죠. 저 근원적인 어떤 생명력, 지속. 그러니까 지속이라든가 약동이라는 건 분화 이전의 힘이잖아요. 현실적인 것은 다 분화된 거지만 그 분화를 가능하게 했던 보다 심층적이고 근원적인 힘이고 이거는 그 분화되기 이전의 차원, 이전이라고 했지만 이건 시간적 이전이라기보단 분화된 것과 공존하고 있는 그 상호 침투하는 차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존재들은 특권적 존재들은 그 지성에 분화된 그 안에서 지성에 매몰되는 게 아니라 그 지성 속에서 이 생명의 약동을 이렇게 분출하는 거죠. 그럴 때 지성 안에서 지성이 완전히 변환된다 그래야 될까? 자기 변환된다 그래야 될까? 저는 그런 것으로서 베르손의 표현을 이해합니다. 이 사랑의 약동이라는 걸. 그래서 오늘 뒷부분에 이제 읽은 내용 중에, 이건 뒤에 이제 쭉 선생님들이 정리를 해놓은 거니까 읽어보시면 되고요. 어떤 얘기가 있냐면 그 전쟁 얘기가 있거든요. 나중에 꼭 읽어보십시오. 579페이지로 가보시면, 자, 579페이지에 이제 지성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지금 제가 얘기한 거, 간단하게 얘기한 거, 여기도 쭉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성은 인류가 형성한 관습을 통해서 사회를 유지하는 기능을 한다. 그리고 그것이 또 이 개인에게 이 개체적인 의식을 아주 일깨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인 것과 다르게 갈 수 있는 요 지점, 요 위험성을 완화하기 위해서 우화적 기능을 통해서 종교가 발생한다. 이것도 앞에서 다 한 얘기죠. 그런데 뒷부분에 580쪽에 보세요. 걸 이렇게 딱 정리를 해놨는데 580쪽에 맨 위에서 마지막 줄 보시면 그 단락의 끝부분에 그러니까 지성의 방향으로의 진화 속에서 제작 기능이 생겨났었죠. 도구라는 것은 되게 충족적인, 동물에게 도구라는 건 충족적인 것이다. 쓰고 버린다. 동물들은 그 도구를 가지고 계속 더 발전시켜 나간다든가 그 도구를 좀 더 조작을 뭐 계속적으로 한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죠. 그러니까 쓰고 나면 도구를 이용하는 건 똑같은데 도구를 이용하고 나면 그게 끝인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뭘 하느냐? 도구를 쓰고 나면 끝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더 발전시키거나 더 심오한 조작을 만들어내죠. 그게 그래서 이 지성의 인간이라는 말은 베르그손에게는 제작적 인간이라는 말이기도 해요. 근데 이것과 더불어서 이 지성의 경향 때문에 뭐가 또 발생하느냐? 우화 기능도 발생하는 거예요. 지성이 그렇게 분화됐기 때문에 우화 기능이 요청되는 거죠. 이 말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패브리케이션하고 피브레이션하고가 되게 비슷하죠. 이것은 지성의 방향으로 진화되는 과정에서
요청되는 두 가지의 기능인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이해되셨죠? 그래서 상상력이라든가 이런 우화작용 이런 건 다 지성과 함께 발현되죠. 지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쭉 하는데 581쪽의 맨 위에 이제 상상력이 지성의 활동을 고무하기 위한 것이라면 상상력도 그런 기능을 갖죠. 인간이 어떤 뭔가를 막 계산하더라도 그것들을 이렇게 연결시키고 거기에다가 뭔가를 더해내야 되잖아요. 마치 우리가 사실들이 이렇게 있어도 사실들을 연결하는 과정에서는 상상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성이 상상력을 언제나 이렇게 같이 자기를 보완할 수 있는 것으로 요청을 해요. 그리고 우화 기능은 뭐냐면 지성이 다 해체한다 그랬잖아. 낱낱의 개인들로. 그걸 또 보완하기 위해서 발현된 게 우화 기능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지성으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것들이기도 해요. 자, 그 우화의 기능은 이제 쭉 나오고 우리가 했던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근데 오늘 이제 기계와 신비 그 지점에서 하나 이제 주의해서 볼 거는 뭐냐면 주의한다기보다 좀 주목해서 볼 게 583쪽이에요. 그 583쪽 이제 그 기계와 신비 부분에 보면 되게 중간 부분에 이거를 뭐라고 보는 것인가 이렇게 좀 되게 애매하게 써놓은 게 있는데 요거 이 정리한 거 보시고 다시 가서 보면 좀 가닥이 잡히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전쟁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 이야기도 이제 앞에 1장에서부터 쭉 얘기했던 맥락에서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자, 583쪽의 아랫단락 보시면 인간 사회에 인간이 이루고 있는 그 사회가 이중적 측면에서 생물학적이다. 되게 필연적이다. 그러니까 베르그손에게 생물학적이다라는 필연적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자연에서 자연의 진화 과정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가 뭐냐면 자 이제 사회는 자기 자신의 이 내부를 보존해야 되죠. 내부를 보존해야 된다는 게 사회를 유지해야 되잖아요. 사회를 유지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타나는 어떤 질서가 있어. 그러니까 금지 체계가 생겨나는 것도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명령을 하는 것과 명령을 받는 것이 이렇게 분화되잖아요. 그러니까 개미 사회에서도 여왕벌은 가만히 있고 일벌들이 아니다. 일개미가 노동을 하는 거죠. 이제 벌도 그렇고 이런 애들도 그 안에 어쨌든 질서가 존재하죠. 인간 사회 안에도 사회를 유지한다고 하는 이 필연성, 유지해야 된다는 필연성 앞에서 어떤 불평등이라고 보일 수 있는 게 생겨요. 질서가 생기는 거야. 그런 게 말하자면.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리고 동시에 이 사회는 외부적인 것에 대해서 자기를 보존해야 되죠. 그러니까 안의 질서를 유지해야 된다는 게 위계를 낳는 거고 밖으로부터 안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제 뭘 낳는 거냐? 전쟁을 낳는 거죠. 그래서 다른 하나는 뭐냐? 사회 외적인 측면으로 자연이 원했던 작은 사회. 자연이라는 건 언제나 아주 조그만한 자기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을 만한 작은 사회체를 요구하지만 인간의 사회는 그렇게 멈추지 않잖아요. 더 복잡해지고 더 분화되고 더 커지죠. 이런 경향 앞에서 어느 정도 필연적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전쟁이라는 거예요. 전쟁.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건 어쩔 수 없는 이게 자연 안에서 우리가 사회를 구성하고 살아간다는 필연성에 뒤따르는 어느 정도는 자연적인 것이에요. 이제 그 중간에 기계와 신비의 그 얘기가 되게 길게 나오죠. 그래서 584쪽에 넘겨보시면 이게 이제 전쟁을 한 건 뭐냐? 보호하기 위한 것이거나 정복하기 위한 것이다. 근데 이거는 생명체에서 다 발견되는 거예요. 생명의 확충이 내적으로는 질서, 이제 외적으로는 영토 싸움 같은 거 하잖아요. 동물들도 영역 싸움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인간에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줄에 584쪽의 세 번째 줄에 사회 진화가 갖는 이 현상은 생물학적인 것에 비유될 수 있다. 이거는 자연적인 거죠. 베르그손은 유기적 사회에서 사회 질서는 물리적, 유기적 사회라고 얘기하는 건 이제 기본적 동물의 사회. 예. 동물의 사회는 인간의 사회하고 다르게 그냥 정말 유기적인, 자기를 보존하기 위해서 요청되는 사회거든요. 이런 점에서 동물 사회는 유기적 사회고 인간 사회는 그것과는 좀 다른 게 있지. 그게 이제 종교라든가 도덕을 요청하는 거잖아요. 근데 유기적 사회에서 사회 질서는, 거기도 여왕벌이 있고 일벌이 있잖아요. 사회 질서는 물리적 심리적으로 결정화된 동종 다연 현상. 이거 본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다 다르지만 다 동종이야. 너는 여왕이고 나는 일벌이거나 일개미지만 어쨌든 그거는 다 같은 종의 보존에 하나로 이바지하는 거야. 걔네들이 뭐 그런 계급 질서에서 억압을 느끼고 막 이러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동종다형이라고 표현한 거야. 어쨌든 형태는 다르지만 폴리 다 이게 하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종적인 이유에서 똑같다는 건데 인간 사회는 뭐냐? 인간 사회에서 계급적인 이 질서는 그런 방식으로 끝나지 않죠. 이거는 종은 하나지만 거기에서 형태가 다 달라. 이형이야. 동종에서 이거는 그냥 다형적일 뿐이지만 이거는 이형이야. 무슨 말이냐면 지배자와 피지배자는 다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는 억압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이 사회 구조는 전쟁의 본능을 표현하고 있으며 이 자연 발생적 본능을 실현하고 있는 정치 체제가 바로 귀족 정치다. 그러니까 이 사회 구조가 전쟁의 본능을 표현한다는 건 이미 적대적이잖아요. 개미나 벌의 사회에서는 다르더라도 그 여왕벌에 대해서 적대적 감정을 갖지는 않죠. 그러나 인간은 이미 거기에 그 적대성이 내장되어 있잖아요. 적대성이 내장되어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또 뭐기도 하냐? 이게 외부적인 것에 대해서 이 질서를 유지해야 되다 보니까 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더 강한 애들이 이끌어야 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인간 사회에서 뭐가 나오느냐? 이 귀족 정치라든가 뭐 과두 정치 같은 이런 게 나오는 건 자연 발생적 본성이라는 거예요. 사회라는 건 그 안에 질서를 유지하면서 외부로부터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계급의 분화는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뭐라고 돼 있냐면 베르그손은 과두 정치의 근원이 전쟁이었다. 과두 정치의 근원이 전쟁이었다는 것은 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외부적인 것으로부터 보존하기 위해서 이 안에 결속을 강화해야 되죠. 결속을 강화해야 되기 때문에 요청되는 것이 어떤 강한 놈들의 지배. 이것을 요청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두 정치는 굉장히 자연적인 차원에 가까운 정치체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자연적이라는 말이 이걸 옹호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회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그것을 위협을 가하는 어떤 것들과 싸워야 된다고 하는 불가피한 싸움의 본능이 내재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싸움의 본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사회에서 더 강한 어떤 존재들에 의해서 질서 지어지기를 요청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과두 정치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과두 정치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뭐 여기 과두 정치 말고 아래 귀족 정치 뭐 비슷합니다. 근데 이 귀족 정치든 과두 정치든 이게 또 하나 어떤 것을 요청하냐면 존경심을 요청해. 이 존경심은 이건 또 마찬가지로 자연적인 차원이에요. 그 자연적인 차원이라고 부르는 거는 왜 그러냐? 그 아래 이제 종족 이기주의, 뭐 작은 국가에서 큰 국가로의 발전주의에서 이런 것과 이기주의와 같은 뿌리 깊은 감정을 극복하기 위해 고취시켰던 애국심.
이게 뭐냐면 전체에 대한 사랑이잖아. 근데 그 전체라는 건 폐쇄적 전체에 대한 사랑이죠. 이게 사회를 어떻게든 보호해야 한다라고 하는 갈망인 거죠. 그러니까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 사회를 질서화해야 한다. 이것이 외부적인 것에 맞서서 내가 살아갈 수 있기 위한 필연적인 요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과두 정치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어떤 강한 자를 중심으로 질서를 유지해야 된다거나, 그다음에 그 강한 자를 따라야 돼. 강한 자가 말하는 것을 따라야 돼. 이게 존경심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거는 자연적 차원에서 요청된 것이에요. 그런 점에서 전쟁은 자연에 어느 정도 내재되어 있는 불가피한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만 끝나버리면 이거는 동물하고 다를 바가 없겠죠. 여기서 애국심을 베르그손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비 상태를 모방한 고양된 감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신비 상태를 모방한 고양된 감정이라는 건 이거는 개체를 초월한 거잖아요. 개체가 전체를 열망하게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 전체라는 건 언제나 폐쇄된 전체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가짜죠. 전체를 향해 열리는 건 아닌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뒤에 나오는 질문이 중요합니다. 자연적 사회가 원했던 계급 구조와 국가주의. 계급 구조와 국가주의라는 건 이건 자연적 사회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내부의 질서를 유지해야 되고 외부에 맞서서 내가 이 전체에다가 나를 환원해야 된다고 하는 건 여전히 자연적인 차원이 그렇게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고취시킨 거죠. 근데 여기에서부터 중요한 건 뭐냐? 각 개인에게 침범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민주주의, 그다음에 국가주의가 아니라 인류의, 이제 여기로 나아가는 것. 여기로 나아가는 것부터가 열린 사회로 나아가는 거지. 여전히 귀족주의라든가 국가주의에 머물러 있는 사회는 어느 정도 자연적 사회라고 베르그손은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연적 사회, 그러니까 그런 자연적 사회는 닫힌 사회인 거지. 닫힌 도덕, 닫힌 종교는 언제나 사회적인 사회의 보존과 연관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회 차원에서 이 전쟁이 어느 정도 불가피한 것으로서 내재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자연적 본능에 입각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원시 사회들은 전쟁을 끊임없이 한다. 지금 베르그손의 얘기만 따라가면 일단 그렇습니다. 그거를 이제 그 전쟁도 또 어떻게 볼 것이냐, 이건 아주 다른 논의를 필요로 하지만 베르그손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에서 핵심적인 건 바로 이 질문이야. 사회를 보존하는 기능? 그래서 그 사회를 보존한다는 것이 자기의 생명을 계속 보존하는 것과 일치하는 한에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존경심이 있고 애국심, 즉 계급 질서가 있고 국가와 자기를 동일시하는 이게 있는 거잖아요. 이건 여전히 닫힌 거야. 그 닫혔기 때문에 이 방식으로는 다른 존재들과의 전쟁을, 다른 집단과의 전쟁을 불사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한에서 우리는 이 닫힌 사회 안에서는 그 전쟁을, 끊임없는 전쟁을 벗어나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끝내려 그러면 이 열림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 열림을 향해 나아가는 이행은 이 두 가지, 영웅주의와 신비주의. 베르그손이 영웅주의라는 게 아까 특권적 개인을 말하는 거고, 뭐 비슷합니다. 신비주의라는 게 그런 종교적인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뭐 같은 겁니다. 도덕적인 거냐 종교적인 거냐에 따라서 영웅과 신비가가 다르긴 하지만 결국은 같은 차원이다. 그래서 이 영웅이든 신비가든 그 아랫단락에 이제 아까 제가 한 말 있잖아요. 585쪽의 두 번째 단락에 신비주의는 생명을 나타나게 한 창조적 노력과의 접촉, 그것과의 부분적인 일치. 그러니까 이 생명의 약동, 이것과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비가는 보이지 않는 생명적 힘의 약동에서 비롯하는 정신의 고양된 상태를 체험한다. 내가 우주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걸 체험한 상태에서 이제 그 폐쇄적인 집단성이 아니라 전체 인류를 향해 열리는 어떤 정신성과 그런 삶의 모범을 통해서 사람들을 그런 감정으로 고양시켜 주는 것이 신비가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이 기계와 신비의 마지막 부분에 되게 좀 이상한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이 심령과학 얘기를 하거든요. 심령과학. 이거는 이제 베르그손이 아직 우리에게 증명되지 않은 어떤 차원인 거잖아. 인간의 영혼과 사후의 영혼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 심령과학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것은 아직 증명되지는 못했지만 이거 뭔가 인간의 그 정신이 그 개체적인 차원에 그 머물지 않고 정말 저 심층적인 차원과 맞닿아 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는 어떤 예라는 거죠. 사례라는 거죠. 그래서 맨 마지막 부분에 588페이지 보세요. 그 이제 맨 끝단락에 베르그손에게 지송은 뭐 잠재태적 존재 방식이고 심층자, 순수기억, 생명자 약종 이런 것들이 뭐 다 같은 차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두원천에서는 신비체험과 순수지속의 연관성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그 맨 마지막 줄에 보면 신비체험이 심령과학에 의해서 실증적으로 탐구되기를 기원하고 있다. 기원한다고까지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이제 뭐냐면 아니 지금 그 명상 저기 스님들 깊은 명상에 빠졌을 때 여기다 막 붙여가지고 뇌파 연구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저 선정에 들었을 때 깊은 명상에 들었을 때 인간이 정말 다른 방식으로 이 뇌가 에너지가 작동하게 되는 건가? 이런 것들을 논증하면서 실제로 그렇다는 거잖아요. 뭔가 뇌가 보통 사람들이 보이는 이 뇌의 에너지하고는 다른 것들을 막 뿜어내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인간의 의식이 잠들어 있을 때 나타나는 그러니까 이 표층적인 의식이 막 작동할 때의 뇌파와 저 심층적인 것들이 요 표층적인 것이 조금 수그러들고 심층적인 것이 작동할 때의 뇌파는 다른데 깊은 명상에 들거나 선정에 드신 그 스님들의 뇌파를 연구를 해보면 그 표층 의식만이 작동하는 게 아니라는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뇌과학이라든가 그런 그 정신과학에서 이제 과학적으로 그런 걸 증명해 가고 있는 게 요즘인 거지. 그러니까 베르그손이 아직은 자기 시대에 이런 신비 체험이라는 게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좀 신비하게 들릴 수가 있지. 근데 우리가 쭉 읽어서 알지만 베르그손은 그냥 상상으로 이런 것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퉁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그 심층적인 차원으로 열리는 게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게 이런 예수 그리스도라든가 뭐 이런 종교적인 것에서 나타나는 것 같아. 아직 그것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는 않은 거지만 차차 그렇게 검증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끝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열림을 향해 나아갈 때만 그것이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고 뭐 종교적인 것이기도 하고 인류애적인 요 차원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으로의 열림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이제 베르그손은 그냥 여기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이게 베르그손이 찾아낸 마지막 지점인지도 모르지. 그건 언제나 우리를 고양시켜 줄 수 있는 근데 전혀 다른 체험을 한 어떤 존재들 그런 것들에 의해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멈추고 있지만 뭐 지금의 이제 정치론과 뭐 윤리론은 이것과는 다른 차원에서 뭐 얘기하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거는 각자 다른 거 공부하시는 거하고 연관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 그 467쪽 보세요. 467쪽에 보시면 그 앞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막 새롭게 나오는 이야기들은 없습니다. 이렇게 쭉 얘기한 다음에 베르그손이 467쪽에 보면 중간에 이제 우리는 행복을 생각할 때 맨날 쾌락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쾌락이라는 건 우리가 어떤 것에 주의를 집중하고 집중시켰을 때 그 주의를 집중시킨 것들에 대해서 얻는 보상 같은 것에 지나지 않아. 쾌락이라는 건. 그렇기 때문에 쾌락은 언제나 그 주의가 철회되고 나면 시들해져. 내가 어떤 걸 갖고 싶다라고 집중하기 때문에 그게 충족되면 그때 반짝 기쁘죠. 근데 갖고 싶다고 하는 것을 갖고 나면 이제 주의가 더 이상 집중되지 않잖아요. 또 철회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갖고 싶은 것을 갖고 나서도 우리는 헛헛하죠. 이게 쾌락의 한계라는 거예요. 쾌락이 아니라 베르그손이 얘기하는 건 환입니다. 환희. 부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은 쾌락을 느낀 게 아니라 환희를 느끼죠. 환희. 진짜 즐거움을 느끼죠. 베르그손이 환희를 얘기하면서 환희는 확산된 신비적 직관이 세계 속에 전파하는 생의 단순성일 것이며 환희는 확장된 과학적 경험 속에서 내세에 대한 영상을 자동적으로 뒤따르는 것일지도 모른다. 뭐 추측의 말이긴 하지만 어쨌든 환희는 쾌락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대상의 주의를 집중하고 그것을 획득하는 데에 따르는 보상하고는 상관없어. 이건 존재 자체가 지금 얘기했지만 신비적 직관이 세계 속에 전파하는. 그러니까 어떤 신비 체험을 통해서 이게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어떤 에너지와 연관이 되어 있을 것이다. 환희의 감정을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뒤에 보시면 468쪽 보세요. 자, 맨 위에 인류는 지금 자신이 이룩한 진보들의 무게에 반은 짓눌려 신음하고 있다. 그 지성의 경향을 어떻게 보면 끝까지 추구하면서 온 거잖아요. 근데 인간이 잊은 거는 뭐냐? 인류가 얻은 거는 그 지성의 경향에 잠재되어 있는 생명의 약동. 이것이 이 지성의 길 위에서 또 다른 방식으로 분출될 수 있다고 하는 이거를 사실은 잊었다. 그러니까 왜 발생의 차원에 주목해야 되느냐? 발생의 차원에 주목해야, 더 근원적 차원에 주목해야 이제 어떻게 우리는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다르게 되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새로운 창조적 지점을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상을 만들어내고 더 좋은 것에 어떻게 이를 것인가가 아니라 그건 여전히 지성이 만들어낸 환상 같은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지성의 진화의 과정에서 아직 이 분출되지 않은 새로운 힘을 발명해야 될 필요성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그 생명의 약동,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류는 이렇게 자기가 이룩한 진보에 짓눌려서 신음하고 있는데 자신의 미래는 여전히 자신에게 달려있다. 그 지성이 만들어낸 이 극단이 기계고 대규모의 전쟁이고 이건 여전히 동물의 삶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삶이라고 베르손은 생각하는 거죠. 여전히 자연에 부합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런데 거기에서 또 다른 힘을 분화시키는 이 힘을 우리는 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분기가 필요할 때라는 거죠. 그래서 우선 인류는 계속 살기를 원하는지 알아야 한다. 그러고 나서는 인류가 단지 살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게다가 우리의 저항하는 행성 위에까지 신들을 만들어내는 기계인 우주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를 원하는지 이 말도 되게 애매하죠. 우리의 저항하는 행성 위에까지. 이 저항하는 행성이라고 쓴 거는 제 느낌에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바탕이잖아요. 자연.
자연은 우리의 진화를 가능하게 해주는 힘이기도 하면서 또 계속 우리에게 어떤 장애물로서 작동하는 바탕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우리의 저항하는 행성 위에까지 신들을 만들어내는 기계인 우주의 본질적 기능. 이 신들을 만들어낸 건 자연의 기능이라고 했잖아.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자연의 방어적인 기능. 그게 종교였잖아요. 그래서 온갖 신들과 정령들과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들을 만들어내는 기계인 우주의 본질적 기능.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기울이길 원하는지. 그러니까 그 어떤 자연에서 자연의 우주의 본질적인 기능이라는 게 자연에 내재되어 있는 또 약동의 힘이죠. 그 약동의 힘을 다른 방식으로 창조하기 위해 펼쳐내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길 원하는지, 단지 살기를 원하는가, 약동을 다르게 분출시키기를 그러면서 살기를 원하는가, 그냥 그런 말인 것 같아요. 되게 좀 아리까리해요. 뭐라고 딱 이건 이거다라고 제가 확신을 갖고 말씀드리긴 애매한데 그냥 그렇게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이 책은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우려도 있고 지금 우리는 이런 분기점에 와 있다고 베르그손은 이걸 쓸 당시 30년대 1차 대전도 겪고 인간의 그 끔찍한 학살도 겪는 그 현실 속에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또 한 번 도약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바람을 담아서 쓴 책인 것 같아요. 근데 너무나 인류가 이 정태적인 도덕, 정태적인 종교, 여전히 그 자연적 차원에 머물러서 그 도약하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움, 이런 것도 담겨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두 원천은 상대적으로 앞에 세 권의 책들에 비해서 막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진 않긴 하지만 이것도 베르그손의 그 사유 방식에 어떤 근원적인 그 방식을, 사유 방식의 그 근원적인 지점 있잖아요. 그거를 보여준다는 점에서는 대동소이하죠.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만 일단 이렇게 마무리하고 그 들레즈 보면서 몇 가지만 좀 체크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